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주택관리사 시설개론을 강의할 송성길입니다. 주택관리사 시설개론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설개론이라는 과목은요, 우리 건축에서는 원래 없습니다. 이게 건축에서 보면 건축 구조라는 과목이 있고 건축 설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 구조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목구조, 예를 들어 조족조, 철근 콘크리트조, 물론 구조역학,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건축 구조하고 건축 설비 두 과목이 합쳐져서 시설 개론이라는 과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건축 구조는 1편에 있고 건축 설비는 2편에 있는데요. 시험 문제에 20문제씩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설비도 20문제 이렇게 해서 총 요 두 개 합친 게 40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 몇 점에 맞춰서 강의를 할 거냐면요. 80점에 맞춰서 강의를 할 거예요. 80점에 맞춰서 강의를 하는데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시설개론이 원체 광범위하고 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양을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고 꼭 필요한 것만 암기하게끔 해서 80점을 맞춰드린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보게 되면 합격생들이 가장 많이 맞은 사람이 92.5점 정도, 보통 7, 80점들은 맞고 합격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80점이면 이게 80점이면 4, 8이 30이니까 32문제를 갖다가 맞춰 드리려고 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게 공부하는 방법들은 다 알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첫째가 이해입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그림을 상당히 많이 그려요. 우리 건축에서는 도면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림이라고 해야 빨리 이해가 되죠.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시킨다는 거. 첫째가 이해다라는 걸 신경을 쓰시고 두 번째는 반복입니다. 반복한다는 건 책을 정독하면서 읽는 방법도 있고 문제 풀어로 보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거죠. 요 두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80점을 제가 맞춰드리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80점을. 근데 처음부터 80점을 맞춰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기본서 과정도 있고 기초 과정도 있고 심화 과정도 있고 문제풀이 과정 이런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80점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0점이다 라고 하면 처음부터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서 보면 60점 넘어가고 80점까지 돼서 요만큼을 맞춰드리겠다는 거야. 그럼 왜 100점에 맞춰서 강의 안 합니까? 100점에 맞추려면 대학교처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만큼 여러분도 공부하는 양도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 요 80점에 맞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요 두 가지 이해하고 반복. 또 하나는 그런 얘기 하죠.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일단 시작하면 반은 합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다른 과목은 책임 못 져요. 민법이나 회계는 책임 못 지지만 시설기록만큼은 내가 80점을 책임질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보면 회계가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회계 히읗도 모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약을 잘 조절을 해야 된다. 과목별로 내가 목표 점수가 몇 점인지 이걸 잘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제가 80점 맞춰드리면 20점을 회계나 다른 과목에 집어넣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첫 시간이니까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제 이름은 송성길입니다. 주로 제가 강의했던 게 대학교 두 군데 강의했고 그 다음에 건축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건축사, 그 다음에 건축기사, 건축 산업기사까지 그리고 중도 임용고시라고 선생님 되는 애들 물론 협회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그리고 주택관리사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는데 전화번호가 010-9207
1516입니다. 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는데 아무 때나 전화하면요. 제가 보통 강의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 오전하고 저녁엔 거의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를 주시면 저하고 좀 통화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줘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게시판이 있잖아요. 질문, Q&A 과정이 있으니까 글로 질문하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도를 나갈 건데 여러분 교재 24페이지가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건축구조 총론이라고 있습니다. 챕터 1에 보면 건축 구조 총론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총론이라는 건 전체적인 이론 이런 겁니다. 근데 앞으로 공부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 여러분 교재 24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01번에서 건축물의 개요라는 게 나와 있고 일반사항 건축물이 있는데 1번에 보면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건축물이라는 게 우리 시설개론의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건축을 공부하면서 건축물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2차 과목 관계법규라든가 관리실무에게 언급이 돼요. 이런 얘기 미리 앞서서 하긴 그렇지만 합격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시설개론 열심히 들어가지고 2차도 무난히 합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설개론 안에 관계법규나 관리실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건축물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여러분 교재 지문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지문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죠. 건축법 제2조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토지에 정착한다. 예를 들어 이동되면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죠. 정착돼야 되는 거고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여기다 놓으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붕이 이렇게 있겠죠. 이게 지붕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지붕이다. 그 다음에 기둥이면 기둥은 수직으로 된 부재를 우리가 기둥이라고 합니다. 수직으로 된 부재를. 여기 지금 기둥들이 있잖아요. 기둥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명칭이 기둥이다 이거지. 이렇게 지붕과 기둥이 합쳐져 있으면 이걸 갖다 우리가 건축물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지문에 보면 또는 벽이 있는 이랬죠. 이것도 건축물이지만 이렇게요. 여기다 표현해 본다면 지붕이 있고 벽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거 지붕이고 요거는 벽이다 이거죠. 이렇게 지붕과 벽이 있어도 건축물이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지문을 또 보면 이에 부수되는 담장, 대문 등의 시설물 여기까지 보면 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겉에 담장이 이렇게 있겠죠. 담장이. 도선생 못 들어오게끔 담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담장이다 이런 얘기죠. 또는 여기가 대문이다 이거죠. 대문이 이렇게 있다. 이게 대문이다. 이 담장도 대문도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뒤에 지문에 보면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우리 지하 상가라고 있잖아요. 지하에 가면 상점들 있잖아요. 그죠? 상점에 물품 드시는 창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 또는 고가. 혹시 여러분들이 고가에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요 종로에 보면 종로 상가라는 거 있죠. 1층에는 기둥만 있어요. 그리고 2층서부터 건물 있잖아요. 그 아래로 자동차도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고가라는 거. 고가에. 그 지문을 마저 읽어보면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으로 영어로 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다 기억할 거냐? 아, 건축물이 이런 것들이 건축물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된다. 그 아래 보면 건축물의 분류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고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거라고 나와 있는데 그 시험 문제에 보면 2차 과목 관계법규에 건축물이 아닌 것 해서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죠. 2차 과목이 나온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관계법규 배울 거다. 이제 그 아래 보게 되면 2번에 건축 구조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 건축 구조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체로 말하면 뼈다귀와 같은 거예요. 이 뼈다귀를 갖다 우리가 구조라고 한다는 거죠. 지문을 한번 보자고요. 정의를 보면 동그란 1번에 건물의 뼈대가 되는 축부, 나중에 배울 겁니다. 구조로부터 내외의 끝손질이는 세부 구조까지 일체를 말한다. 이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머릿속에 늙혀서 다만 어떻게 해요? 우리 인체로 말하면 뼈다귀와 같은 게 어떻게 해요? 건축 구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옆 페이지에 가보면요. 가로 2번에서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 가로 2번에 보면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미리 결론 내립니다. 우리 시설 개론에는 안 나오지만 2차 과목에 나온다. 근데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지문에 같이 보자고요.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2층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된다. 왜? 집이라는 게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공간인데 무너져버린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구조 안전을 확인하려면 2층 이상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게 되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2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는데 요 200제곱미터 이상이요. 아마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평으로 배웠을 거예요. 한 평이 3.3제곱미터입니다. 한 평이 3.3제곱미터다. 그러면 200제곱미터를 3.3으로 나누면 평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요즘 평이라는 단위를 안 쓰지만. 그 다음에 요거 바닥 면적이요. 요 연면적이라는 거. 이거 역시 2차 과목에서 배우겠지만 2차 과목에 보면 관계법규에 연면적이 건축법의 연면적이 나옵니다.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거다. 예를 들어 2층 건물이다. 그럼 1층, 2층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게 곧 연면적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높이가 10cm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건물이 이렇게 졌어요. 건물이 이렇게 졌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문에 보면 처마 높이가 이랬죠. 처마 높이가 9m 이상. 처마 높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9m 이상이면 구조 안전 진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게 되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거. 요게 기둥이다. 요게 기둥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10m 이상이면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6번, 7번, 8번도 있는데 일단 그 중에 6번, 7번은 각자 졸릴 때 한번 읽어보고 졸릴 때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야. 내가 수업 시간에 별표 곱하기 100 그러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많은 겁니다.
만약에 별표 그러면 보통. 밑줄 쳐라. 그러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5번 지문까지 했고 이제 8번 지문에 보면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가 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나 차양 등의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이라고 했어요. 이 소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다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수직으로 된 부재, 요 수직으로 된 부재가 기둥이라고 하는 거고 요 수평으로 된 부재를 우리가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는 양쪽을 기둥이 붙잡고 있어서 나중에 하겠지만 양단 고정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쪽만 튀어나온 보가 있어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여기는 고정이 안 돼 있죠.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 철근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기둥에다 이렇게 정착을 해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캔틸레버 보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애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거야. 내가 마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막 처음에 불타는 의지로 막 메모하고 그러면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냥 재미없는 영화지만 내가 꼭 관리소장님을 하겠다. 그러면 재미없는 영화지만 한 편 쫙 본다는 마음으로 편안히 보다가 별표 칠하면 별표 치고 곱하기 100하면 곱하기 100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요. 제가 재수를 했어요. 재수했는데 종로에 경복이라는 하고 있는데 등치도 크시고 배 나오신 분인데 수학을 너무나 잘 가르쳐. 내가 막말로 뿅 갔어요. 하나도 안 놓치려고 메모했더니 집에 갔더니 약 10%, 많게는 15%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 열심히 들었어요. 별표 치려면 별표 치고 밑줄 치면 밑줄 치고 계속 듣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공부했더니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메모하지 말라는 거야. 잘 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건 캔틀레버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캔틀레버 보를 또 뭐라고도 하냐면 이렇게 차양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주택 현관후에 보면 여기가 현관문이에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죠. 요거를 포치라고 하는데 포치라고 하는 거고 요 튀어나온 거를 갖다가 우리가 차양 또는 캐노피 이런 얘기도 해요. 이런 차양. 여기가 한쪽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여기도 한쪽만 고정되어 있어요. 또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발코니. 예를 들어서 건물이 뭐 아파트가 됐던 연립주택이 됐던 이렇게 있으면요. 보통 이게 건물의 층수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층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앞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실 앞에 아파트 거실 앞에 보면 발코니라고 이제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발코니다 이런 얘기예요. 발코니. 이거 다 한쪽만, 요 한쪽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교재로 다시 가서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가 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나 차양 등의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 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m 이상 되면 구조 안전 진단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요까지인 거죠. 또 요 고정된 데서 여기서 요까지가 3m 이상이면 구조 안전 진단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아래 가로 3번에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되는 건축물. 가로 3번에 보면 지금 요거 마저 얘기한다면 이게 우리가 8번 했었죠. 5번 다음에 8번이요. 요 정도만 한번 봐주는 정도 하고 이제 가로 3번에 내진 능력. 우리가 지진 많이 나잖아요. 특히 우리 옆에 일본 저주받은 땅덩이요. 지진이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가끔 지진이 일어나죠. 어쨌든 간에 내가 얘기하고 싶으면 지진이 나면 지진의 힘이 10개다. 그러면 9개는 좌우로 흔들리는 힘이고 하나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힘인데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무너지면 사람이 죽거나 다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게끔 설계한다는 거죠. 그걸 내진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여기 보면 중복되죠. 2층 이상인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이게 바로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되는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에 보게 되면 건축구조의 적용 단위에서 SI 단위라는 게 나옵니다. SI 단위를 여기다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 SI 단위라는 거, 요 SI 단위는 국제 표준 단위입니다. 국제 표준 단위다. 이 국제 표준 단위는 SI 단위는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2007년 7월 1일부터 나오는 건 다 이 SI 단위라는 걸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위를 쫙 설명하다 보면 머리가 핑핑 돌아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여러분 교재 26페이지 가로 1번의 각 단위계에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각 단위계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 지문에 보면요. 종래 우리는 CGS 그 다음에 MKS 마저식으로 이렇게 단위를 혼용하여 사용했지만 지금은 SI 단위를 사용한다. 옛날에는 요것들을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게 뭐냐? C라는 게 뭐냐? 센티미터.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포함하면 밀리미터로도 표현할 수 있죠. 또는 메타로도 표현할 수 있죠. 이런 걸 C라고 하죠. 요 G라는 거 뭐냐? 그람 또는 미리그람 또는 킬로그램 이런 표현을 쓰죠. 요 S는 이게 시간이죠. 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S는 세크의 약자입니다. 요거는 초를 얘기하는 거죠. 초. 그 다음에 M은 MIN. 요거는 미니트,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hour 그러면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 메타, 킬로그램, 세크 이걸 갖다가 혼용해서 썼다는 거야. 이걸 외우라는 뜻이 아닌 거고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이거야. 그 아래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도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각 단위계별 단위 제접해서 SI계를 보세요. 길이는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쓴다. 앞으로 이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 숫자가 20 써 있다는 얘기는 이 뒤에 단위가 없으면 이건 밀리미터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야. 만약에 300이다 그러면 300밀리미터를 의미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질량이 있죠. 질량에 보게 되면 킬로그램 이렇게 돼 있잖아요. 킬로그램 밑에가 그램인 거죠.
그 아래가 밀리그램인 거고 이게 질량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아래 보면 시간이 세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초당 몇 초. 그 다음에 힘이라는 것은 뉴턴이라는 걸 써요. 그 오른쪽에 보면 응력이 나와 있죠. 응력에 보면 메가 파스칼이라고 읽어요. 메가 파스칼 또는 뉴턴 for 제곱밀리미터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우리가 눈여겨 봐두는 정도? 이거 애워진다는 것보다는 나중에 문제에서 같이 적용해 여러분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거든요. 요것만 두고 나머지 그 아래 것들은 집에 가서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쳐다보는 정도. 요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 옆 페이지에도 보면 단위 환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얘기해야 여러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나중에 문제에 들어가서 같이 적용해 볼 거다. 이제 맨 아래 27페이지 맨 아래 보면 용어 정리라는 게 나와요. 용어 정리. 용어 정리라는 게 나오는데 그 아래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하중이라는 게 나와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내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내 손가락으로 내 볼티기를 찔러요. 그럼 볼티기가 쑥 들어가죠. 이 손가락의 힘을 하중이라 그래요. 옆에서 누르면 수평하중. 만약에 위에서 누른다 그러면 수직하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볼테기가 빵꾸가 안 나려고 안에서 버팅기는 힘이 있겠죠. 그걸 내력 또는 응력, 발력 이런 표현을 써요. 다만 하중이라는 게 뭐구나라는 감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지문 한번 보자고요. 구조물 또는 부재의 응력 및 변형을 발생시키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는데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하중이 뭐라는 개념 알고 있으면 그 다음 페이지 28페이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연직하중이라는 게 나와요. 연직하중. 이 연직하중을 갖다 우리가 수직하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직하중. 연직선, 수직선을 연직선이라고 하잖아요. 수직으로 하중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응력 얘기가 나오죠. 이것도 보기만 할 겁니다. 동그라미 4번에 응력이요. 앞으로 계속 쓰여질 거고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 거고 조금 전에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손가락 힘으로 볼테기를 누르면 내 볼테기가 빵꾸가 안 나려고 안에서 버티는 게 내력 또는 응력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럼 지문에 가서 보자고요. 응력을 보면 물체의 외부에서 외력이 가해질 때 외력은 바깥에 있자니까 바깥에서 힘이 작용할 때 이런 거죠. 외력이 가해질 때 그 물체 내부에 이것을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발생한다. 이 저항을 응력이라고 한다.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7번에 보면 주요 구조부라는 게 있는데 이 주요 구조부는 여러분들이 2차 과목에 관계복귀에 등장하는 거예요. 미리 여기다가 한번 보면 이 주요 구조부는 제가 그림을 넣어볼게요.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입니다. 지반선이 있겠죠. 그 아래 이제 기초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물론 지하실도 있겠죠. 그 다음에 1층에서 2층 올라가려면 계단이 또 있겠죠. 계단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 맨 위에 있는 요걸 갖다 우리가 지붕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붕. 그죠? 그 다음에 요 수직으로 된 부재, 요 수직으로 된 부재, 요 부재를 갖다 우리가 기둥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둥.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거. 요는 보라고 하는 거죠. 보. 기둥은 수직 부재고 이 기둥과 기둥을
수평으로 잡아주는 부재를 보라고 한다는 거야. 요 벽이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버팅겨 줄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런 벽을 우리가 내력벽이라고 얘기를 해. 내력벽. 그 다음에 여기 2층에 콘크리트 바닥판이 있겠죠. 1층에도 콘크리트 바닥판이 있겠죠. 이게 바닥판. 그 다음에 이게 계단이죠. 계단은 계단인데 주요한 계단, 그래서 주계단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요 6가지 하나 기둥자입니다. 기둥.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요 6개가 곧 주요 구조 부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 주요 구조부는 불하고 관계있다. 불. 이 땅 집안설 아래 있는 요거는 기초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기초라고 하는데 이 기초는 주요 구조부에 안 들어간다. 왜 안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화재가 나도 이게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화재가 나면 땅 속에 있으니까 영향을 안 받잖아요. 이걸 해서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는 주택관리사 시설개론 2차 과목의 관계법규에 보면 시험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 4가지 집어넣고 기초 같은 거 집어넣어요. 건축에서도 지겹게 많이 나왔어요. 건축은 수십 년 시험을 봤어요. 1년에 3번씩. 근데 여러분 시험은 이제 어떻게 해요? 20여 번밖에 안 봤잖아요. 23회까지. 보통 옛날에 2년에 한 번 받고 요즘 1년에 한 번씩 봅니다. 그러니까 건축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다. 2차 과목에서 이 주요 구조부를 암기해야 된다. 6가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이제 그 아래 보면 동그라미 9번에 압축력 얘기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자고요. 동그라미 9번에 보면 압축력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볼태기를 양 손가락 이렇게 누르면 쑥 들어가죠. 양쪽에서 누르는 힘을 압축력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렇게 여기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수직으로 된 부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재가 있을 때 위에서 내리 누르고 아래에서 버팅기고 양쪽에서 누르는 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압축력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교재 지문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야. 압축력에 관한 거. 지금 28페이지 중간 위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압축력이 있어요. 부재의 양 끝에서 중앙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양 끝. 부재, 요걸 부재라고 하는 거죠. 부재. 부재의 양 끝에서. 부재의 양 끝에서 중앙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하고 부재가 견디는 힘은 압축 강도라고 한다. 기둥에 주로 작용한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인장력이야. 10번에 보면 인장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인장력은 내가 양쪽 길을 잡고서 이렇게 당겨요. 양쪽으로 당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당기는 거야.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인장력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문에 보게 되면요. 부재의 양 끝에서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말하고 부재가 견디는 힘은 인장 돌아간다. 철근에 주로 작용하며 보또는 바닥판에도 힘에 의해서 인장력이 발생한다. 지금 이 순간은 압축력 그럼 양쪽에 누르는 거다. 인장 그럼 양쪽으로 당기는 거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게 되면 11번에 보면 쉼 여러 교재에 쉼 모멘트가 나와 있죠. 쉼 모멘트. 이 모멘트라는 건 회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전. 회전하려고 하는 걸 갖다 우리가 모멘트라고 하는데 휘어진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야.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기둥이 수직 부재니까. 그 다음 이게 기둥인 거고 이게 봅니다. 수평 부재가 이게 보다. 그러면 이게 기둥이고 이게 보다라고 했을 때 위에서 힘을 이렇게 내리 누르면 이 부재가 이렇게 휘어지려고 하죠. 이걸 갖다 우리가 쉼 모멘트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교재 지문에 보면
바닥판이나 보에 작용하는 힘으로 양끝이 고정된 상태에서 가운데를 누르는 힘에 의해 발생한다. 양쪽이 고정되어 있는데 누르니까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죠. 이걸 휘 모멘트라고 한다는 거야. 그 아래 동그라미 12번에 전단력 얘기가 나옵니다. 전단력. 미리 결론 내리면 어떤 물체를 위에서 자르려고 하는 힘을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부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위에서 자르려고 힘이 내려오면 이 부재가 이런 식으로 잘릴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이 부재를 자르려고 하는 힘을 갖다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교재 지문을 한번 보시면 부재의 상하에서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죠. 여기가 상이고 여기가 아래다 이거죠. 부재의 상하에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힘을 말하며 여기서 내리누르는 힘은 밑에서 어떻게 해요? 내리누르는 힘, 여기서 올라오는 힘. 이거 자르려고 하는 힘이다 이거죠. 다시 보면 부재의 상하에서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힘을 말하며 가위와 같은 역할을 한다. 주로 보의 양 끝에서 힘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이제 그 아래 가로 2번에 재료의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가로 2번에 보면 재료의 용어 정리라는 거야. 재료의 용어 정리에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동그라미 1번에 내구성이라는 게 나와요. 이 내구성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명이 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원래 내구력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면 원래의 모습을 갖추려고 원래 모습대로 있으려고 하는 힘을 우리가 내구력이라고 해요. 지문에 보시면 내구성이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안전성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기계적 작용에 의하여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처음의 설계 조건과 같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이 성능한다. 이거 문장은 무슨 일을 머리 터져요. 알 필요도 없고.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내구성이 크다 그러면 원래 형태대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힘을 내구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수명이 길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내화성이야.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내화성이라는 게 있다. 예를 들어 내화성이 크다 그러면 불에 잘 안 탄다는 거야. 내화성이 작다 그러면 불에 잘 탄다는 거야. 지문을 보시면 재료의 열에 대한 저항성으로 불에 노출되어도 쉽게 손상되지 않고 고온에 견디는 성질을 말한다. 내화성.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로 가보면 동그라미 5번에 교수님 3, 4번은 왜 안 해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내가 언급하지 않는 건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보면 된다. 옆 페이지 29페이지에 가서 탄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탄성. 여러분들이 제일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게 고무줄을 생각하시면 돼요. 고무줄을 당겼다 놔두면 원위치로 되돌아가죠. 이건 탄성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지문 한번 보자고요. 외부 힘에 의하여 변형을 일으킨 물체가 힘이 제거되었을 때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로 일상생활에서는 고무나 스프링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우리 추리닝이라고 하잖아요. 고무로 된 거. 입었다가 당겼다 놔두면 원위치로 딱 돌아가잖아요. 이게 탄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연성. 연성이라는 것은 연한 성질이에요. 연한 성질. 연한 성질인데 예를 들어 엿 당겨 봤나요 혹시? 엿을 당기면 가늘게 늘어나다가 끊어져요. 이걸 연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문에 보시면 탄성 한계를 넘는 힘을 가함으로써 물체가 파괴되지 않고 늘어나는 성질. 엿 당기면 가늘게 늘어나는 성질. 이게 연한 성질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 보면 소성이라는 게 나와요. 소성. 내가 언급한 것들은 앞으로 공부하면서 시험에 등장하는 용어, 단어들인 거예요. 소성은 여러분들이 점토, 진흙을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점토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점토 가지고 집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잖아요. 그걸 응달에 두면 그대로 모습을 갖추고 있죠. 지문해 보자고요.
물체에 작은 외력을 가해도 변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상의 외력을 가하면 변형하고 외력을 제거해도 원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거. 외력을 제거해도 원래 상태로 안 돌아간다. 우리 진흙 갖고 집 만들려도 응달에 놔두면 딱딱히 굳잖아요. 원래 상태로 진흙으로 안 돌아간다는 거야. 이게 소성이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동그라미 8번에 보면 취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취성. 취성은 이런 거야. 먼저 예를 들면 이게 나무가 되든 뭐 콘크리트가 되든 있으면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요. 버틴겨 이기다가 못 견디겠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박살이 나는 걸 우리가 취성이라고 해요. 나중에 연성파괴, 취성파괴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우리 내진 구조에서. 그때 취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문해 보자고요. 취성이야. 물체에 외력을 가할 때 탄성 한계가 적으면 그 한계를 넘자마자 파괴를 일으키는 성질을 말한다. 즉 물체가 쉽게 부서지는 성질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아래 건축재료 소재가 나오는데 졸릴 때도 보면 안 된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사용 목적에 의한 재료 분류도 있는데 이거 역시 졸릴 때 한번 읽어봐라. 그 아래 케이스 분류에 따른 재료 규격도 졸릴 때. 맨 아래 재료별 선택 시 고려사항도 졸릴 때 봐라 이런 얘기인 거야. 졸릴 때 보라는 얘기는 보지 말라는 얘기인 거야. 난 공부하고 싶어 미치겠다. 완벽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설명한 걸 다시 한번 보는 게 낫다라는 거야.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31페이지 건축물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